무덥던 11년 전 이맘때 울산 한 주택가의 조용한 슈퍼마켓에서 별안간 소란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슈퍼 밖으로 나와서 있는 힘껏 문을 막고 있는 주인 부부. 그 안에는 더벅머리의 키 큰 청년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해 난동범을 붙잡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이 슈퍼마켓을 자주 찾았던 조용한 이웃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돌변한 이웃, 슈퍼마켓 흉기 난동입니다. 자, 일상 속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런 흉기 난동, 흉기 난동 사건 1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11년 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들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막을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 시작해보죠. 네, 일단 범행이 일어난 게 2012년 8월 21일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슈퍼마켓으로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 당시 슈퍼 안에는 50대 주인 부부가 같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범행 당시 슈퍼 내부 CCTV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 문이 열리고요. 위아래 검정 옷 입은 더벅머리 키 큰 남성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손님으로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흉기를 꺼내서 휘둘렀던 겁니다.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 주인이 순식간에 당합니다. 주인 부부가 그 바로 앞에 세워뒀던 철제 가판대 있죠. 이걸 들고 남성을 막아내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시도를 했지만 부부가 힘을 합쳐서 가게 밖으로 몰아냅니다. 부부가 슈퍼 밖으로 도망을 나와서 문을 닫고 가게 안에 있는 남성이 나오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면서 막았습니다. 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 이 사장님 부부가 가까스로 도망을 나왔는데요. 당시 슈퍼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평상시처럼 이제 집사람은 여기 있고 내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이제 과자를 사러 들어갔어요. 알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윽 하면서 칼칼거렸어요. 그 진열대를 들고 내가 둘이 공식을 했죠. 테러가 길생이니까 내가 집사람 보고 빨리 나가. 그래서 집사람 나가는 거 보고 나도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실제 어떤 경호 전문가분 영상을 봤더니요. 저렇게 흉기를 든 사람을 상대할 때, 특히 칼이나 이런 걸 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의자나, 물론 도망가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의자나 저런 걸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저항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 주인 부부의 대응이 굉장히 저 당시에 무섭고 공포스러운 도망갈 데가 상황에서 없잖아요. 매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저 부부가 함께 있지 않고 저 아내분만 있었다면 정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아찔하기도 한데요. 근데 저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어쨌든 저 주인 부부는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 소란스러운 상황을 이웃도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이웃들도 막 야구방망이 같은 걸 다 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럼 다음 이제 저 안에 있었던 저 청년이 나오면 자기가 공격당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안 나오고 그냥 슈퍼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찰이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서 저항하는 남성을 이제 쏴서 검거를 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남성 가방 메고 있었거든요. 좀 전에 보면 예. 그 가방 안에 흉기 8개, 둔기, 돌 2개, 드라이버, 뭐 별의별 이제 흉기들이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여주인 분께서 이제 칼로 한번 찌르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병원 옮겨져 치료받았고 다행히 목숨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뭐 하는 자였습니까? 이 남성 27살 윤씨로 무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슈퍼마켓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윤 씨 저 부부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 슈퍼를 들렸대요. 그래서 과자를 이만큼 사서 가고 뭐 술은 많이 사서 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말이 없고 조용하고 아까 헤어스타일 봤죠.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살고 있는 고시생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남자인데 말이죠. 자, 단골 슈퍼에서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런 짓을 했는지 당시 저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왜 찌르게 된 겁니까? 끌린 대로 가고 찔렀어요. 이유 없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느낌을 주니까 같이 뭐 원한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야 그냥 지뢰가 주는 것 같으면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유가 왜 죽고 싶었죠? 같이 죽으면 그다음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겁니다. 왜 인간이 이런 상황에 공포를 느끼느냐? 이유를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한 행동과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죽이고 싶었다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느낌을 주니까 가서 찔렀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죽으면 그 다음은 모르겠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우리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못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다 희생양이 되어서 목숨을 정말로 잃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가해자들은 뭐 그냥 화가 나서 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10년 전에 이랬는데 이 윤 씨는 심지어 이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울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터뜨려서 경찰들이 달래가면서 신문을 했대요. 그리고 뭐 불안해하고 초재하고 뭐 그냥 찔렀다 이런 얘기만 하고요. 횡설수설하고 안절부절하고 뭐 손도 계속 만지작만지작하고 경찰은 결국에는 이제 윤 씨가 생활보도 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불특정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어버리려고 했다라고 분석은 했습니다. 어떤 생활고에 시달렸길래? 조사를 해보니까 윤 씨는 10년 전에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혼자서 방 2칸짜리 단독주택에 이렇게 혼자서 살아왔는데 부모는 따로 살고 있었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가출을 했습니다. 누나 행방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 윤 씨 자신도 언제부터 내가 혼자 살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1년 전에 잠시 대형 할인마트에서 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외톨이였던 모양이죠. 네,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거의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은 뭐 들어가 보니 완전 쓰레기장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혼자 살 때 필요한 것들 그냥 TV 하나 딸랑 있고 컴퓨터도 없고 휴대전화도 이미 먹통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 안에서 그냥 TV 정도만 보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락하거나 교류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휴대전화도 먹통이라고 했죠. 지인도 한 명도 없었고 이혼한 부모가 한 번에 한 20만 원씩 보내준 용돈만 가지고 저렇게 생활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자, 부모는요, 가족은요. 그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윤 씨한테 관심을 끊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게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윤 씨가 사건 몇 달 전부터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경찰 조사 결과는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용돈을 주러 방문을 했었는데 이 엄마를 한 달에 한 번씩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윤 씨의 어머니는 방문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는 더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무차별 범죄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가방에 흉기를 왜 그렇게 많이 챙겼냐 이 부분도 경찰 조사 받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잡히는 대로 넣었다, 느낌대로 했다. 역시나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랑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건 좀 소장님이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의 정신병력을 정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없지만 나중에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알았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즉 이제 조현병 근처에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1번에서 다룬 최은종도 그렇고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과적 문제가 지금 좀 큰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냉담하고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고립되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는 약간 그 편집성 누군가가 나를 좀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음모나 뭐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분노나 공격성 뭐 타인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집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혼자 있으면서 이런 정신병은 점점 더 이제 깊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정신병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정신과 상담과 치료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처벌을 받고 정신과 치료는 계속하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 싶습니다. 승희원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요즘 뭐 여자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샤워도 안 하고 그래서 온 피부에 막 부스럼이 있었고 뭐 머리도 다 길러가지고 저렇게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윤모 씨라고 하잖아요. 신상 공개 당연히 안 됐고요.
이 사람 실형도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당시엔 아마 심신미약으로 필요적으로 감경을 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무동기 범죄, 뭐 범행에 실패할 걸 대비해서 저렇게 흉기를 다량으로 보유했다면 사회적 위험성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질도 안 좋고. 예. 그런데 이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거,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건 대응을 잘해서이지 그렇죠. 공격을 살살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미수죄, 뭐 심신미약 다 인정한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집행유예로 실형조차 선고받지 않는다는 게 과연 저게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인지 지금이라면 저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말이죠. 지금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를 바라지만 모르겠습니다, 승 의원님. 네. 저 사람 또 어떻게 됐을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신상이 공격을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시청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저는 치료받으면 정신질환 계시는 분들 정말 사회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감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단절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한 가지 보건복지부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출생통보제 만들었잖아요. 출생통보제 할 때 출생을 하고 그 병원에서 그 사람의 어떤 출생 기록을 지금 심평원에 갈리고 심평원이 지금 지자체로 알린다고 하는데 어떤 정신질환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치료를 받지 않는 단약 상태가 나오면 이 병원에서 분명히 심평원에게 보험료 청구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심평원에서 그걸 알면 이 사람이 단약됐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가서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치료를 못 받는 사람에게 치료를 주는 거는 인권에 합치하는 겁니다. 그걸 치료 못 받게 만드는 제도가 반인권적인 거지. 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이분들을 정말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는 배려와 관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